안녕하세요, 트렌디입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에서도 온보딩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많은 온보딩을 진행하면서 실제 온보딩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저 트렌디가 온보딩 솔직 후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게스트 신입사원 삐아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삐아기 신입사원입니다. 온보딩을 직접 들은 신입사원 삐아기님에게 온보딩은 어땠는지,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 솔직한 후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삐아기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좋아요. 그럼 오늘도 트렌디 스피디 HRD 솔루션 시작합니다. 먼저 온보딩을 다 듣고 난 후 삐아기님의 심정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번에 입사한 회사가 첫 회사였기 때문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온보딩을 먼저 하니까 회사의 미션과 가치, 그리고 업무 구조와 스킬까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각 파트의 멘토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선배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팀이나 회사의 적응도 잘 할 수 있었어요.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 중에서 현업 스킬에 대한 실습은 진짜 업무에 들어갔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이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회사의 비전뿐만 아니라 업무 스킬까지 배울 수 있는 온보딩이라니 삐아기님의 소속감과 열정에 온보딩이 더욱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온보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온보딩 첫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후배이자 동료라고 답변했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지만 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니까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태도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장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정립해봤는데요. 덕분에 업무의 정확도나 속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까요? 나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얼라인하는 과정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나도 이젠 어엿한 루트 컨설팅의 구성원이지 하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온보딩의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느끼셨나봐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렇다면 온보딩 이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온보딩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많죠. 하지만 온보딩 때 배웠던 스킬을 실제 현업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직면할 많은 어려움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점차 디벨롭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온보딩에서 교육받았던 커뮤니케이션 스킬 덕분에 실제 유관 부서와 협업할 때 메일을 작성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만약 온보딩이 없었다면 선배님들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보딩으로 선배님들과 미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업무에 투입되고 나서도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었고 또 모르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여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온보딩 프로그램은 회사에서의 첫 발걸음을 아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인 것 같아요. 입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보면 온보딩은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힘찬 발걸음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온보딩, 너무 좋은 말이네요. 이렇게 내부 온보딩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루트 컨설팅에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경력 입사자, 신입 리더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온보딩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솔직한 온보딩 후기를 들려주신 삐아기 신입사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트렌디 스피디 HRD 솔루션이었습니다. 안녕. 우리 팀은 너무 개인주의 같아요. 업무 이외의 대화는 일절하지 않는다니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가벼운 대화를 시도해봐도 다들 단답으로만 대답하고 혹시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저는 팀워크를 올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정말 답답해요. 한창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꼭 팀장님이 오셔서 팀원들에게 말을 거세요. 저는 업무 몰입도가 올라왔을 때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팀장님께서 대화 요청을 하실 때면 조금 불편해요. 팀장님 마음은 알겠지만 업무와 관련도 없는 이야기에 굳이 시간을 써야 할까 싶기도 하고요. 어떡하죠? 이렇게 회사에서 리더와 구성원 혹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인관계의 불편함을 서로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생활에서 현재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고프다는 뱃속이 비어있어 음식이 먹고 싶은 상태죠. 졸리다는 피곤하고 자고 싶은 느낌이 있다는 말이고요. 각각 식욕, 수면욕 같이 우리의 욕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생리적 욕구만큼 강력한 대인관계에서의 욕구가 부족할 때는 관계고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목이 마른
코끼리와 개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물이겠죠. 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에게 개미가 마실 만큼의 물을 준다면 어떨까요? 이게 뭐야?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목이 마른 상태일 거고요. 반대로 개미에게 코끼리가 마실 만큼의 물을 준다면 개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물의 양에 허우적거리겠죠.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얼마만큼인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대인관계 측면에서 욕구는 총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속, 통제, 정서입니다. 먼저 소속 욕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소통하며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팀원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 같이 합시다. 를 느낄 때 만족감을 느끼죠.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차가운 분위기는 마치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얼음물을 들이키는 느낌이겠죠? 반대로 소속 욕구가 낮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밀한 분위기를 강요하면 아니 나는 조용히 일하고 싶은데 왜 자꾸 TMI를 공유하라는 거야? 라며 머릿속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찾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죠. 두 번째로 통제 욕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책임을 느끼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권력과 지배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지시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안심하는 스타일이죠. 이걸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율성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거 이렇게 해 라고 세세하게 지시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답답해 할 거고요. 반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아서 잘해봐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서욕구. 정서욕구는 1대1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따뜻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입니다. 누군가는 오늘은 좀 힘든데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공감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굳이 감정적인 대화를 나눠야 해? 그냥 일 얘기만 깔끔하게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감정을 좀 알아줘. 하는 사람과 굳이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가 있나? 하는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반응하지 하면서 삐걱거리게 되겠죠. 대인관계에서의 불편함은 욕구 자체가 다르거나 그 강도를 맞추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왜 저러지? 같이 일하기 싫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강하게 그 욕구를 느낄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른 모양과 부피의 물통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양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세요. 서로 목마름 정도를 잘 맞춰주면서 회사에서도 덜 답답하고 더 즐거운 관계를 만들어봐요.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선호하시나요? 우리나라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총 1206명 중 97.4%가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로는 성격과 가치관 차이가 46.4%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그렇게 자주 부딪힐까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서로 다른 행동 표현을 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행동도 차이가 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거 우리 같이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해. 이거 어때? 처럼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행동을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같이 하자고 말 좀 걸어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괜찮은 건가? 와 같이 누군가는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죠. 즉 우리는 모두 대인관계에서 바라는 것을 다르게 보여주고 다르게 바란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다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대인관계 측면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행동 특성에 있습니다. 표출과 기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앞서 예시로 설명한 것처럼 표출 행동은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주려는 행동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반대로 기대 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행동을 타인이 먼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바로 받으려는 마음이죠. 이런 두 행동은 대인관계 3가지 욕구인 소속, 통제, 정서 욕구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의 의사결정 리더십과 관련된 통제 욕구가 표출이 되는 김 팀장과 통제 욕구가 낮으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큰 이 과장이 만났습니다. 김 팀장은 회의 중에 의견을 제시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죠. 이 아이디어 괜찮네요. 그럼 이렇게 진행해볼까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죠. 그러나 그의 동료인 이 과장은 김 팀장의 이런 적극적인 표출 행동에 조금 당황해합니다. 얼굴로는 웃으면서 아, 예,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마음은 팀장님은 왜 이래라 저래라만 하실까?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김 빠지게 항상 먼저 지시를 하신단 말이야. 만약 이 두 사람이 서로가 바라는 바를 표현하는 방식을 알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예시 상황 하나 더 볼까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높은 소속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를 표출하는 최 팀장의 부서에 소속 욕구가 낮고 표출보다는 기대하는 성향의 박 팀원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박 팀원이 합류한 첫날 최 팀장은 모든 팀원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팀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됐는데 다 같이 환영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색함도 풀 겸 오늘은 팀 전체 회식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어때요? 같은 팀끼리 가깝게 지내야지. 박 팀원은 살짝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회식은 필참인 건가? 내 환영식
회식인데 꼭 가야겠지? 감사하긴 한데 부담스럽다. 어떡하지? 이처럼 회사 내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표출 행동을 주로 하는 사람은 기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왜 솔직하게 말을 안 해? 하고 답답해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기대 행동을 주로 하는 사람은 표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에휴, 내 마음 좀 알아주지 하고 거리를 둘 수도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행동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표출 행동과 기대 행동은 다를 뿐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협업과 원팀의 시작이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팀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팀장님 그거 아세요? 햄버거 스탁스 함부르크 햄버거가 햄미기 햄버거티 햄버기 오늘 끼리 오거라. 팀장님 완전 재밌죠? 네? 그게 뭐예요? 아 팀장님 이름도 트렌디면서 이런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요즘 유행하는 밈인데 자 이거 따라해보세요. 햄버기 행복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머리가 어지러워. 빌려온 고양이 같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햄스터 짤이 유행했었는데요. 귀여운 우리나라 속담에서 밈까지 된 빌려온 고양이 같이는 모두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뭔가 다른 바이브를 풍기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사진 속 고양이 사이에 어색하게 껴있는 햄스터처럼요. 여러분 주변에도 빌려온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무도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인관계 욕구의 차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대인관계 측면에서 세 가지 욕구로 소속, 통제, 정서 욕구가 있고 행동 특성으로는 표출과 기대 행동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조합하면 개인마다 다른 대인관계 욕구의 정도가 나오는데요. 앞의 상황에서 스피디가 거침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트렌디에게 재미있는 밈을 알려줬죠. 스피디처럼 대인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에서 에너지를 얻고 서로 간의 친밀감을 쌓는 걸 즐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많은 에너지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진심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반면 트렌디처럼 대인관계 욕구가 낮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에너지를 소진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사적인 영역을 존중받고 싶어하고 너무 많은 대화나 사교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보다는 자신이 가깝게 지내는 소수의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선호하죠. 그렇다면 대인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팁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속도에 맞추기. 대인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은 회의 중에 활발히 의견을 내고 빠르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대인관계 욕구가 낮은 사람은 회의에서 너무 많은 대화가 오가면 부담을 느끼죠. 그럴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기가 중요해요.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처럼 한번 멈추고 모두가 발언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기. 점심시간에 대인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지만 대인관계 욕구가 낮은 사람은 혼자 먹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때 대인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이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아니면 다른 날에? 처럼 선택지를 제공하거나 대인관계 욕구가 낮은 사람이 먼저 오늘은 혼밥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를 존중해준다면 부담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대인관계 욕구를 가진 사람들끼리 관계를 형성할 때 중요한 건 바로 균형. 먼저 질문을 하거나 잠깐 하고 정지를 요청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정도의 대인관계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을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더욱 원활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빌려온 고양이처럼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게 있지 말고 조금만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무드와 주파수를 맞춰가길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나는 이 사람과 유독 안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죠. 돌발 퀴즈!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식단? 운동? 땡! 바로 몸무게와 같이 자신의 신체 특징을 측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이로비는 진단 결과로 나타나는 점수를 통해 나의 대인관계 특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점수로 나의 대인관계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파이로비 진단을 하고 나면 개인별로 이런 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이로비 진단은 3가지 욕구와 2가지 행동 표현 방식을 조합하여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는 패턴을 분석해요. 우리가 왜 특정한 사람들과 잘 맞고 어떤 사람들과는 어색한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6개의 개별 욕구를 세로로 2개씩 더하면 각각 소속 욕구의 총합, 통제 욕구의 총합, 그리고
그리고 정서 욕구의 총합을 구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되는 욕구별 특징은 오른쪽 상단 카드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소속 욕구 총합이 높은 사람은 함께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낮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통제 욕구 총합이 높은 사람은 주도권을 원하고 낮은 사람은 지시를 내리고 받는 것 모두 선호하지 않아요. 정서 욕구 총합이 높은 사람은 따뜻한 관계를 원하고 낮은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합니다. 세 가지의 욕구 총합은 나에게 가장 큰 욕구, 우선적으로 충족되길 원하는 욕구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가로로 3개씩 더해볼게요. 각각 표출행동의 총합과 기대행동의 총합을 구할 수 있는데요. 표출행동 총합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다가가는 등 사교적인 시도를 자주 하고, 기대행동 총합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주도하는 것을 선호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편이 편안하죠. 쉽게 말해서 나는 주로 주도하는 편인지 기다리는 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가지 욕구 총합 혹은 두 가지 행동 표현 방식 총합을 더해볼까요? 짜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대인관계 욕구 총합 점수예요. 총합 점수는 개인의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욕구의 정도를 나타내고 0점부터 최대 54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총합 점수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채워지길 원하는 욕구가 대체로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매우 자주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죠. 반대로 총합 점수가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원하는 욕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과 가끔 만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자신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파이로비 진단을 통해 개인의 대인관계 욕구별 점수, 기대 표출 점수, 그리고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성향은 이렇구나 하고 이해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 성향을 알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케미도 어떤지 알아봐야겠죠? 답도 없이 막막하고 스트레스만 받았던 대인관계, 이제는 숫자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그럼 다음 영상도 조금만 기다려. 직장인들 모두 주목! 여러분의 하루 주로 어디서 보내시나요? 평일 기준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24시간 중에서 무려 3분의 1을 회사에서 보내고 계실 텐데요. 슬프지만 사실이잖아요. 회사에서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안 맞는다? 생각만 해도 두통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케미스트리의 줄임말로 주로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화합이나 궁합을 의미하는 케미,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서로 잘 맞아서 친해지거나 팀워크가 잘 맞는 상황에서 케미 좋다 또는 케미가 잘 맞는다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우리 팀의 케미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우리 팀 안에서 나와 맞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왜 나는 유난히 그 사람하고 잘 맞지 않았던 걸까요? 이 모든 걸 점수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진단이 바로 파이로비 진단. 회사에서 이유도 모른 채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이제는 괜찮아.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팀원 A와 B의 파이로비 진단 결과를 비교해볼까요? 오, 두 사람의 대인관계 욕구 총합 점수를 보세요. 36점으로 꽤 높은 대인관계 욕구를 갖고 있는 팀원 A에 비해서 팀원 B는 18점으로 낮은 욕구를 갖고 있네요. 세 가지 욕구 총합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소속 욕구와 통제 욕구는 팀원 A와 B 모두 중간 정도의 점수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정서 욕구는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팀원 A는 높은 정서 욕구를 표출하고 동시에 기대하는 성향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과 표현도 잘하는 팀원 A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최고다 최고 하면서 우쭈쭈 해주기를 내심 바라죠. 그런데 팀원 B는 정서욕구 총합이 1점이고 무려 표출행동은 빵점? 두 사람이 함께 일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잘 맞지만 B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완전 찢었다 하고 팀원 A가 친밀하게 다가올 때 팀원 B는 네 하며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요. 팀원 A는 그런 B의 반응에 이게 단가? 나는? 하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파이로비 진단을 하면 그동안 서로가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단순히 어떤 사람과 잘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괜찮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팀이든 더 나은 협업과 스트레스 없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충돌할 필요 없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스타일을 맞춰나간다면 케미는 저절로 좋아지기 마련. 파이로비 진단을 통해 팀의 대인관계 욕구를 파악하고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며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으로 스트레스 없는 직장 생활을 만들어 가봐요. 이제 여러분의 팀도 나도 더 좋은 케미로 서로 맞춰가며 멋지게 일할 준비 되셨죠? 그때 기분 낸다고 충동 구매해버려서 전략 좀 할걸요. 회사에서 주재원 기회를 줬을 때 갔어야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포기한 게 너무 아쉬워요.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좀 달라졌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후회를 하셨나요? 벌써 찔린 사람 손! 저요. 오늘도 벌써 후회 2개는 했어요. 이렇게 스피디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주에 자기가 한 일 30%를 후회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하루에 최소 한두 개는 기본이란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스피디는 후회된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저는 속이 쓰린 느낌?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세계의 석학으로 알려진 다니엘 핑크는 그에 져서 후회의 재발견에서 후회를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거나 그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가 더 나을 것이고 미래도 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역감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역감이요? 듣기만 해도 좀 쎄한데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 구역감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긍정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고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감정을 후회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이지만 자주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죠. 맞아요. 후회는 진짜 매일 만나는데도 항상 낯설고 불편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후회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성숙함이라는 말인가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둘은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처음 맞는 양갈래길에 철수는 항상 오른쪽 길을, 영희는 왼쪽 길을 선택했죠. 그러다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철수는 항상 가는 것처럼 오른쪽 길로 가다가 물웅덩이를 피하지 못해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같은 날 영희도 학교를 가던 중 오늘따라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서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철수와 마찬가지로 영희도 웅덩이를 피하지 못해 넘어지면서 다치게 됐죠. 여기서 잠깐! 철수와 영희 중 누가 더 넘어진 상황을 후회할까요? 영이요. 왠지 갑자기 방향 바꾼 게 더 아쉽고 속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스피디처럼 영희를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을 5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둘 다 아파요 라고 말하고 누가 더 후회한다라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와,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후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후회를 느낀다는 건 우리가 성숙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익숙한 감정으로 받아들일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후회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만이 가진 초능력 때문입니다. 초능력이요? 갑자기 후회 얘기하다가 SF 전개인가요? 진짜예요. 후회를 하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여행과 스토리텔링. 시간여행이요? 지금 타임머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타임머신. 후회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자유롭게 시간을 넘나들 수 있는 시간여행 능력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후회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면서 그때 선택이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도 상상하게 돼요. 이건 인간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후회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군요. 오히려 후회가 좀 멋있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른의 성숙한 고민이랄까? 한국인들은 유난히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긍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끊임없이 미래를 응시하고 과거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회를 거부하는 경향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괜히 친구들한테 에이 나는 후회 안 해 하긴 해요. 속으로는 엄청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후회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요. 다르게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후회를 조금 더 편한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의도가 생기고 미래를 계획하는 발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후회도 해석하기 나름이었네요. 부담으로만 느껴졌던 지난날의 후회들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스피디도 이제는 지나간 순간들을 너무 압박감으로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쯤은 후회도 충분히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니까요. 완전 감동.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후회를 발판 삼아 더 큰 성장과 발전의 시작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의 후회, 내일의 성장으로 같이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파이팅!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을 때 너무 건강을 소홀히 했어요.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그래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후회가 많네요. 지금이라도 건강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만 살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여행 한 번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회사 다녀오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요
다음에요. 그렇게 정체 없는 약속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후회가 되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후회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후회 재발견을 쓴 다니엘 핑크는 세상의 많은 후회를 4가지 범주에 넣어서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 스피디 트렌디와 함께 나는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성 후회. 기반성 후회는 교육이나 재정, 건강에 대한 핵심 후회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았거나 성실하지 못했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는데요. 단기적인 희생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보상이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조금만 참는다면 미래에 조금 더 윤택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죠. 반대로 지금을 못 참으면 그때 저축 좀 할 걸과 같은 후회를 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과거에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가 기반성 후회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후회죠. 두 번째, 도덕성 후회.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또는 올바른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선함을 굽혔을 때 그때 옳은 일을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도덕성 후회입니다. 이런 도덕성 후회는 후회의 4가지 범주 중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가장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담성 후회와 반대로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해야 했는데 가해를 했다거나 공정해야 하는데 부정한 선택을 했다거나 우리가 옳다라고 느끼는 것에 반대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후회들이죠. 세 번째, 대담성 후회. 우리는 세월이 흐른 후에 붙잡은 기회보다 흘려보낸 기회를 후회할 가능성이 크죠. 그때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정을 택하지 않았다면 더 윤택하고 유능하게 살았을 텐데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좌절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성장의 욕구가 있기에 그 욕구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후회들이죠. 참고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2배 더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관계성 후회. 관계성 후회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후회입니다. 일체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등한시할 때 발생하죠.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같은 후회가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후회 목록을 살펴봤을 때 이제는 내가 어떤 범주에서 후회를 하고 있는가 분별이 가능하신가요? 우리는 이미 한 실행을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비슷한 일에 다른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올바른 선택으로 지나간 후회를 바로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무슨 일이에요? 안 다쳤어요? 다치진 않았는데 어떡해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그컵인데. 아유, 안 다쳤으면 다행이죠. 손잡이하고 떨어진 부분 다시 킨츠키로 수리하면 되겠는데요? 이게 수리가 된다고요? 일본 도예 중에 킨츠키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도자기의 깨진 부분을 사포로 잘 정리해서 금을 섞은 옷으로 메워서 이어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킨츠키가 유행을 하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자기를 깨고 금맥을 씌워 더 아름답게 꾸몄다고 해요. 와, 그럼 이 머그컵도 킨츠키로 다시 쓸 수 있겠네요. 15세기 무렵 일본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중국제 찻잔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냈는데요. 너무 아끼는 나머지 그릇 수선을 위해서 중국까지 깨진 조각들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찻그릇은 투박하게 금속 꺽쇠로 고정이 되어 있었죠. 너무 실망한 그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지역의 도자기장인에게 부탁을 해 긴츠키 방식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긴츠키는 결함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균열을 이용해 또 다른 의미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균열이라고 생각하는 후회들도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재구성하면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후회라는 균열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후회를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은 혹시 교육에 학습자로 참여할 때 강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편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강의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나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후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데 나만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착각하면서 후회를 밖으로 꺼내는 걸 두려워하죠. 후회를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말해보세요. 만약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글로 써보세요. 또 글로 쓰는 것이 두렵다면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나에게 직접 해보세요. 아직도 어색하시다고요? 글이나 말로 후회를 털어내면 후회했던 경험이 부정적인 감정의 영역에서 내가
이런 후회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마음속의 후회를 밖으로 내보내보세요. 두 번째, 스스로에게 너그러워라. 좌절과 실패 때문에 느끼는 후회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혹시 친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후회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하시나요? 야, 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비하거나 질책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격려를 해주시나요? 스스로 후회하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질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종류의 후회는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는 후회인가요? 아니면 나만 겪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 후회는 여러분의 삶에 불쾌한 순간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남들도 그런 후회를 할 거야. 그리고 순간적인 생각일 거야. 이건 영원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져 보세요. 이렇게 내 후회를 남의 후회처럼 대하는 방식을 일리이즘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수법인데요. 나는 이런 행동을 했고 후회하고 있어 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는 또는 그녀는 이런 행동을 후회하고 있어 와 같이 3인칭으로 시점을 바꾸면 자신의 경험에 몰입되는 것보다 경험을 재구성하고 통찰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선되죠. 당연하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내가 입사를 못했다면, 나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결과는 지금보다 더 우울할 것입니다.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할 후회를 적어도로 살짝만 바꿔도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후회라는 감정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후회하는 여러분을 위해, 후회를 잘 처리하는 여러분을 위해 파이팅! 안녕! 팀장이 된 건 처음인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언제나 최초, 최연소 1등 타이틀을 따내는 요즘 핫한 래퍼 이영지. 이영지가 한 웹예능 콘텐츠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등하는 방법이 있어. 우주를 쓰는 거야. 1등하는 순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계속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돼.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린다고요? 하지만 이영지의 이 말 그냥 웃고 넘기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한국 힙합 대중화의 기폭제가 되었던 그룹 에픽하이의 리더인 타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자축을 바로 하세요. 시각화, 현실화.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진짜 눈앞에서 말 그대로 이루실 수 있어요. 현실을 쫓아가지 마시고 현실이 당신을 따라잡게 하세요.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말이 단지 아티스트의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일론 머스크 같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저명한 인물들도 공통적으로 자기인식과 마인드셋의 힘을 강조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의 자기인식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손에 아주 신 레몬이 있습니다. 그걸 입에 넣고 한 입 크게 베어 무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침이 고이지 않나요? 아니면 얼굴을 살짝 찡그리셨나요? 이처럼 구체적인 상상은 곧 현실을 만드는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셋의 시작점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뇌에게 이건 진짜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점점 현실을 바꾸는 행동으로 연결되죠. 신임 팀장이 되면 대부분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신뢰를 잃는 거 아니야? 팀원들은 나를 리더로 받아줄까? 그리고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리더십 책을 찾아 읽고 성과 내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죠. 이런 외적인 준비 분명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의 중심축.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입니다. 여기서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강한 리더? 따뜻한 리더?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없다면 당연히 현실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인식이라는 말 어쩌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자기 이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설정이에요. 회사에서 팀장이 되면 기대가 갑자기 생깁니다. 성과, 분위기, 리더십, 위기 관리까지. 하지만 그 기대를 감당하려면 나는 이런 리더다 라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휘청이고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죠. 반대로 나는 신뢰를 기반으로 팀을 운영하는 리더야. 나는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리더야. 라는 자기인식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 와도 그 기준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막 리더가 된 신임 팀장이라면 급하게 팀을
팀을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성과 있는 팀을 원하신다면, 좋은 팀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그런 리더가 된 내 모습을 먼저 상상하고 구체화해보세요. 하루의 시작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리더처럼 말하고 행동할까? 그렇게 매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리더로서의 나를 불어넣는 거죠. 신임 팀장으로서의 첫걸음은 자기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먼저 찾아보세요.